미국 켄터키 주립대학의 앤드류 J. 레이 박사는 바이오플럭 시스템을 오래 연구해 왔으며 항상 관련 연구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재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닥터 요람의 유명한 저서 바이오플럭 테크놀로지라는 책의 챕터 13 초고밀도 새우 양식을 위한 바이오플럭 테크놀로지라는 항목을 맡아서 저술한 사람입니다. 바이오플럭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상당한 지명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실내 양식에서 맑은물 시스템과 바이오플럭 시스템을 비교한 논문을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바이오플럭 시스템에서 새우가 플럭 미생물을 먹기 때문에 사료가 적게 들고 건강하게 빨리 자란다고 알고 있던 우리의 통념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는지 보시겠습니다. 논문 가운데 중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발췌해 봤습니다. 영어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Shrimp mean harvest weight was significantly higher, biomass was significantly greater, and FCR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clear water treatmen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rvival between treatments. 맑은물 사육에서 새우의 평균 수확량이 현저하게 더 높았고, 단위 부피당 새우 바이오매스는 현저하게 더 많았고, FCR은 현저하게 더 낮았다. 생존율에 있어서 맑은물 사육과 바이오플럭 사육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로 새우는 바이오플럭보다 맑은 물에서 사료도 적게 들고 더 고밀도에서 더 빨리 큰다는 이야기입니다. Isotope levels indicated that shrimp in the bioflux treatment obtained a portion of the carbon 18 to 60% and nitrogen 1 to 18% in their tissues from bioflux material. However, this effect did not positively influence production in that treatment. 일반적으로 새우가 먹은 영양소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볼 때 동위원수를 추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동위원소 레벨을 보면 바이오플럭 처리에서 새우가 바이오플럭 물질로부터 조직의 탄소와 질소의 일부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말은 새우가 플럭을 일부 먹기는 하는데 플럭을 먹어서 살이 찌거나 사료비가 줄거나 면역 기능이 높아지거나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플럭이 허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충격적인가요? 레이 박사는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lear water RAS may be a more productive option than bioflux systems for indoor marine shrimp production. 이 연구 결과는 실내 바다새우 양식에서 맑은물 라스가 바이오플럭 시스템보다 생산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실내 새우 양식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이오플럭 시스템보다 맑은물 사육 시스템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2017년은 미국에서 바이오플럭 시스템으로 성공한 양식장도 없고 여러 바이오플럭 양식장이 파산한 암울한 때인지라 양식업자들도 새로운 것을 모색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레이 박사의 켄터키 주립대에서 2018년 9월에 맑은물 양식의 전문가로 독일의 새우 양식 스타트업인 페르데 가르넬렌 양식장에 닥터 버트 베커 박사와 바이오플럭 전문가인
사모차 박사를 동시에 초청하여 실내 새우 양식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워크숍에서 바이오플럭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사모차 박사는 과거 텍사스 A&M 대학 재직 시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럭 시스템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는 바이오플럭 시스템에서 일반 벤츄리를 썼을 때는 6kg, A3 에어레이터를 썼을 때 일반 공기만 주입해서 물 1톤당 새우를 9kg 이상 생산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용 밀도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플럭 시스템은 사실 물속이 보이질 않아 새우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풀려서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사모차 박사의 이 물 1톤당 9kg 이상 생산설은 그의 시설에 비추어 봤을 때 신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모차 박사가 주도한 이 결과를 보고 배운 바이오플럭 새우 양식업자 혹은 연구자들에게 새우를 물 1톤당 몇 킬로나 키우고 있는지 물어보면 한두 사람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1톤당 5kg 혹은 그 이상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이런 경향은 사모차 박사와 그 추종자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위 사모차 박사와 같이 초청받았던 독일의 베커 박사는 같은 워크숍에서 유럽의 맑은물 새우 양식에 관해 소개하는 발표를 할 때 새우 양식의 기술적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새우의 사육 밀도에 대해 많은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를 주장하곤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이 사진을 보여주며 묻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청중 여러분, 이 사진의 새우 밀도가 제곱미터당 몇 킬로 혹은 몇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새우는 마리당 4~5g짜리입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양식되고 있는 새우가 살아있는 채로 물속에 있는 것도 처음 보는 사람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맞춰볼까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대충 생각해 보셨나요? 정답은 제곱미터당 3kg입니다. 마리수로는 제곱미터당 633마리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촘촘하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2배인 5~6kg 정도라면 얼마나 촘촘하겠습니까? 새우는 헤엄쳐 이동하지만 주로 바닥에서 수비활동과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바닥에 바글바글합니다. 바닥에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몰려있기 때문에 5kg 정도 되면 3~4겹 이상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수염은 다 떨어지고 각각이 약한 것들은 직접적인 데미지도 받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우가 쌓인 곳은 바닥의 물 흐름이 원활치 않아 항상 바닥 층류의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기회성 병원체라는 것은 평소에는 공생적인 관계 혹은 상호 해를 끼치지 않는 관계이지만 숙주의 면역 기능이 낮아지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또는 그 숫자가 적을 때는 아무런 해가 없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새우의 장 내에, 토양 속에, 물 속에, 공기 중에 다양하게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게 흔하게 존재해도 평소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거나 해를 전혀 안 끼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체의 숫자가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거나 새우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면역 기능이 저하되거나 하면 질병을 일으켜 새우를 폐사시킵니다.
여기에서 버트 베커 박사의 세미나 프리젠테이션을 조금 더 볼까요? 새우의 가로 세로를 통해 구한 면적은 대략 다음과 같은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우의 크기에 따라, 즉 성장 단계에 따라 수조의 바닥에 빈틈없이 새우를 배열했을 때의 무게와 사용 밀도의 상관관계는 지금 보이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검은 것은 제곱미터당 킬로그램 수이고 빨간색은 제곱미터당 마리수입니다. 그럼 앞의 그림, 즉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새우는 바닥 면적의 몇 퍼센트를 차지했을 때의 모습일까요? 65%입니다. 베커 박사는 이 밀도에서 2017년도에 한 달에 25%의 폐사와 1개월 성장률 1.3g을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2018년에는 월 폐사율 10% 이하와 월 성장률 6g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육 밀도를 총 바닥 면적의 30에서 50%로 유지하고 사료 급비를 계산했을 때 괄목할 만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육 밀도를 낮추는 것은 비브리오를 위시한 귀해성 병원체의 폭발적인 증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할 것은 고밀도 상태에서 새우가 상당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비브리오를 트리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밀도에서도 병에 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비브리오의 특성이나 코런 센싱 모델 이론 등에 의하면 비브리오를 위시한 귀해성 병원체의 폭발적 번식이 일어나는 원인은 물속의 유기물 농도의 증가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는 먹이찌꺼기나 분변 등이 가라앉아 있고 그 위를 새우가 높은 밀도로 덮고 있으면 새우가 있는 층은 수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정체되는 공간이 생기고 유기물 농도가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여기에서 이를 먹이로 하는 헤테로트로픽 기회성 병원체들이 이상 번식을 하고 그로부터 독성이 발현되어 새우가 폐사합니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늘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닥의 새우가 공간적으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물 흐름이 정체되는 곳이 없도록 사육 밀도를 줄여야 합니다. 얼마나 줄여야 할까요? 베커 박사의 의견은 사육 밀도를 바닥 제곱미터당 3kg대로 유지하고 바닥 면적의 30에서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값 비싼 실내 양식에서 이렇게 저밀도로 키우면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뭘까요? 층층이 쌓아 올리는 방법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발된 것이 수조를 층층이 쌓아 올리는 SRS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규격에 따른 양식장이 이미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선바식 구조물을 물속에 넣어서 바닥 면적을 넓히면 됩니다. 이것이 인공 해비텟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바이오플럭 양식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맑은 물로 전환하려 할 때 물속에 어떤 것들이 축적되고 해결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아쿠아라인 시스템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바이오플럭 시스템에서 물 1톤당 5kg 이상 키워 투자비를 회수하고 돈을 벌겠다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물 1톤당 5kg를 생산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에게도 매우 어렵습니다. 운이 좋으면 가끔 성공하겠지만 사업을 운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비디오를 잘 보시고
그것이 무모한 행위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맑은 물 사육에서는 물 1제곱미터당 최대 20kg까지 당신이 세웠던 목표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룰 수 있습니다. 맑은 물로 전환하십시오. 그것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었던 당신의 지난 노고와 투자를 회수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럼 정말 중요하지만 아무도 지금까지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